내가 쓰는 말이 나의 품격을 만든다. 안녕하세요, 이상윤의 언어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소통입니다. 어릴 적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이 어려운 건 줄 몰랐었죠. 말이라는 거는 편한 거였는데요. 사회생활에서 말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이것 때문에 자존심을 바닥으로 내려앉게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상급자던가 클라이언트에게 말을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가 됩니다. 의견을 전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할 때부터 벌써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나죠. 어떻게든 준비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상대의 표정이 찡그려지기만 해봐요. 더 초조해지죠. 말도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지면서 횡설수설합니다. 내가 뭔 말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말하지? 마음속으로는 인지하고 있지만 머리와 몸은 따로 놉니다.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상대의 반응은 냉소적이고 돌아오는 대답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며 무척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어찌 듣기만 해도 아찔하죠. 왜냐하면 이게 모두 우리네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겪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원래 말은 어려운 겁니다. 원래 언어라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소통은 어려운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어쩌면 소통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상대방에게 무참히 혼나고 무시받는 게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언어는 호신술입니다. 말을 잘하면 호신 도구가 되어줍니다. 고통스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을 잘한다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념이 바로 서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말을 잘한다고 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선별한 이 몇 가지는 인류 역사상 변함이 없는 불변의 진리와도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것에 대해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말을 잘한다는 것의 기준은 상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성우도 하고 스피치 강의도 하겠죠. 보편적으로 제 말하기를 들으면 전문가 같다, 목소리가 정말 좋다 칭찬해 줍니다.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너무 고마운 말들이어서 가슴에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목소리가 느끼하다. 저렇게 말하면 부담스럽다. 오버스럽다. 저도 사람인지라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즐거운 미소가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전문가인데 뭘 안다는 거야? 라고 하며 방어 본능이 가장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게 어찌 하나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용하는 발성은 분명 전문가적인 형태입니다. 발성학적으로 보자면 성도라고 하는 소리의 공간을 매우 넓게 써서 크고 풍부한 울림을 동반하며 내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표정과 감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감성적인 느낌을 자주 선사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말하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만약 어린 꼬마 아이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런 목소리로 대화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거리감을 느낄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제가 광고 녹음할 때처럼 발성을 쓰고 말을 하면 남들이 봤을 때 유괴범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18세기의 독일의 천재적인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자신의 명저 순수이성 비판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과학자죠. 인류 역사의 대전환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사상과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대한 충격이 선사되었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이것을 차용하여 자신의 철학을 정립하였는데요. 그것을 빗대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뜻을 쉽게 비유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물의 생김새의 본질 그 자체로 보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보는 사물들은 본질 그 자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터를 통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 사물을 보고 있는 것이다. 조금 어렵나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빨간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대부분 이구동성 이것은 빨간 사과야 라고 말을 할 거고 그것에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생맹인 분들이 있다면 이 의견과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강아지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하고 회색으로 본다고 합니다. 게다가 파충류 중에서는 우리랑 보는 시야 자체가 아예 다른 형태들도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빨간 사과를 보고 모두 우리와 똑같은 반응으로 인식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정답이라고 할 만한 빨간 사과는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등기할 수 있는 빨간 사과라는 정답이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어려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렇게나 긴 이야기를 풀어나간 이유는 제가 이 관점들을 깨닫고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언어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거였죠.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필요 없습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언어라는 것 또한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세상의 이치와 부합한 근거로 깨닫게 된 사건이었던 것뿐이죠. 저는 이럴 때 객관성을 좋아하거든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그대로가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것들이 보편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관점을 깨달으시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기준은 상대에게 있구나. 나는 분명 따뜻한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가 불쾌하게 여긴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모든 걸 다 잘못했다고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거죠.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가 불쾌해한다면 그것 또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기준에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게 정말 쉬워집니다. 편해집니다. 자유로워지고 심지어 행복해집니다. 자아 실현을 한 기분도 들고요. 가끔은 재밌는 놀이를 한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긴 이야기에 기술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는 게 하나도 없으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요. 오늘의 주제와 적합한 실용적인 말하기 기술을 하나 나눠보며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상급자던가 클라이언트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을 말해줄 때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기억하십시오. 문제만 제시하지 말고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꼭 같이 말해보세요. 이것이 앞서 말한 상대의 기준에서 하는 말하기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의 저자 박소연님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인 20대 후반의 송 대표는 다음 달 베트남 출장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회사에 관심을 보인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죠. 매출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해결해줄 중요한 기회라 정신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회사 막내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 베트남 출장 항공편 예약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날짜가 모두 만석이네요.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라뇨? 그게 끝이에요? 네, 여행사 몇 군데 전화해봤는데 다 자리가 없대요. 그 날짜만 그런 거예요? 그건 모르겠고요. 그 대표님이 그 날만 말씀하셨잖아요. 송 대표는 한숨을 푹 쉰 후 알겠다고 합니다. 막내는 송 대표의 반응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섭니다. 이게 그 무섭다는 세대 차이인 걸까요? 글쎄요. 송 대표도 회사 막내와 비슷한 연령인 20대 후반인걸요. 막내 사원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본인의 역할은 문제를 전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공교롭게도 베트남행 항공편이 만석이라는 문제가 생겼죠. 하지만 송 대표가 중요한 바이어에게 저 비행기 좌석이 없어서요, 미팅을 연기하시죠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막내 사원처럼 문제만 던져주고 돌아서면 당황스럽습니다. 송 대표는 어쩌라는 걸까요? 일 잘하는 사람은 문제를 보고하러 가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일입니다.
당일 직항편이 없다면 경유편은 있는지, 출장 날짜를 다른 날짜로 옮긴다면 티켓을 구할 수 있는지 등의 대안을 찾아보는 겁니다. 대표님, 베트남 출장 항공편 관련해서 상의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날짜에는 하필 모든 비행기편이 만석이라서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틀 먼저 가시는 일정이 있습니다. 전날에도 자리가 없거든요. 자리가 가능한 시간대는 총 3개인데 여기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경유로 가서 가시는 일정입니다. 말씀하신 날짜에 출발해서 도착은 가능한데 비행시간이 원래보다 8시간까지 늘어납니다. 이것도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까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최소한 송 대표는 선택지를 보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할 수도, 아니면 아예 제3의 안을 지시할 수도 있겠죠. 리더 입장에서는 문제만 던져주고 가는 담당자와 대안을 가져오는 담당자의 차이가 무척 큽니다. 자신의 의견은 절대 내세우지 않고 상황 설명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뉴스 중계처럼 말이죠. 문제를 얘기할 때는 담당자 의견도 꼭 덧붙여주세요. 만약에 다음에 매직 문장만 추가하면 나중에 네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잖아 라는 원망이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A, B, C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A를 추천합니다.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최종 결정은 대표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컴팩트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상대방의 기준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말은 호신용 도구가 되어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는 수단이 되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잘 쓰고 막 소리가 크고 입술을 많이 움직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잘 확인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잘 확인하여 상대에게 머리를 쓰지 않게 하는 것, 그것 또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하는 것마저 업무의 일환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시는 대부분은 일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성취까지 느끼며 명예를 가져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언어도 업무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도 업무력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크게 와닿았다면 나는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말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메모장에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꼭 적용해 보십시오. 다음 날이든 회사에 가서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보고 기록해 보고 그리고 말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을 향하는 시선, 표정,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는 말이 나의 품격을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더 나은 언어를 응원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